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검은 호랑이 해가 가고 있고 검은 토끼 해가 오고 있습니다. 둘 다 검은 게 눈앞이 캄캄한 게 계속되나 이런 우려도 되지만요. 그래도 토끼라는 동물을 기대해 봅니다. 나라일 하시는 님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토끼처럼만 일해주세요. 무슨 얘기냐고요? 민심에는 쫑긋, 서민 삶은 껑충껑충 뛸 수 있게 올해 마지막으로 출근한 12월 30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내년부터는요, 제발 이런 잔혹범죄 전해드리는 날이 없기를 바라면서 택시기사 살인사건 정말 이번 주 내내 국민들 분노케 했는데 신상이 공개됐던 그 사연부터 좀 전해주시죠. 허주연 변호사님. 네, 연쇄살인범 이기영의 얼굴, 나이, 이름 다 공개가 됐습니다. 네. 사진이 나갈 텐데요. 피의자 이기영, 나이는 31살이고요. 지금 나가는 바로 저 사진 속의 모습입니다. 많이 분노했어요. 저 모습 보고 진짜. 맞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어서 더 보는 사람들을 분노하고 또 경악하게 했는데요. 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고 재범 방지를 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이 씨의 신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다만 지금 공개된 사진은 현재의 모습이나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 찍어둔 운전면허 사진입니다. 아니, 예전에 찍어둔 운전면허 사진, 지금 이기영이 알려진 게 31살이에요. 그러면 운전면허를 뭐 젊었을 때, 어릴 때, 뭐 20살쯤에 따따 치고, 그러면 저 한참 전 사진 지금 실물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아마 제일 본인하고 안 닮은 걸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일단 얼마 전에 9월 달이었나요?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기억하시죠? 네. 전주환 실제 얼굴과 사진이 비슷하던가요? 제가 보기엔 그냥 다른 사람 같은데. 아, 그러네요. 맞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럴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저게 같은 사람. 아, 바로 이 모습에 진짜 너무 깜놀했잖아요, 진짜. 근데 지금 우리가 신상 공개라는 것 자체가 네. 지금 현재 모습을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게 그러네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신상 공개 제도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머그샷이라고 하죠. 이제 체포가 되면 이 피의자의 신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뭘 들고 찍는 그 미국 미드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공개하는 게 제일 최근의 모습이니까 당연히 그걸 공개해야 맞을 텐데 우리나라의 지금 신상 공개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머, 왜요? 당사자가 싫어요, 그럼 끝이에요. 어머, 진짜예요?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도 중요한데 과연 이게 합당한가? 어머.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저게 조주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사진을 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신상 공개 제도가 왜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강제적으로 가장 최근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법이 정서를 못 따라가요? 가해자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럼 피해자는요? 피해자 인권 안 중요해요? 오히려 저런 뻔뻔한 사진, 말도 안 되는 사진을 신상 공개라고 사진을 내놔요. 그런데요, 이번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택시기사 살인 사건 이기영에 대해서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던 일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전 동거녀를 살해한 이후 취했던 뻔뻔스러운 행동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면서요. 하재건 평론가님. 상당히 놀라운 행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기영이 전 동거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후에 보통의 경우에는 아무리 악한 일이라고 해도 사람을 살해했으면 일단 도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근데 이기영 같은 경우에는 도주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해한 그 사람의 집에 그대로 머물러서 산 거예요. 어머. 그리고 자신이 살해한 사람의 소지품, 뭐 옷가지라든가 여러 소지품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치우지 않고 어머. 그대로 두고 함께 공존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람을 살해한 그 사건을 뭔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어머. 뭔가 큰일이 아니고 자기는 그냥 거기서 살아도 난 상관없고 이런 식의 태도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그러면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대출금이라든가 신용카드 이런 걸 사용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 자, 동거녀란 말이 지금 지난 8월에 숨진 여성은 이기영과 동거 생활을 했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지난 언론 보도 경찰 얘기로 치면은 지난 4월에 올해 4월에 동거를 하게 됐고 동거 넉 달만 지난 8월에 무참히 살해를 해요. 그렇다면 그 넉 달 동안 또 그리고 이후에 살고 있는 이기영에 대해서 주변 이웃들은 혹시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전현희 평론가님. 예, 근데 주변 이웃들에게 이기영이 했던 말, 제보나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50대 여성 동거녀 살해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는데 이웃 주민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나 9월경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마어마한 돈을 상속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상속을 한 게 아니라 이 숨진 동거녀 명의로 대출을 2천만 원 정도 받았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웃들, 이 제보를 한 분이 사모님이라고 부른 사람, 즉 살해년 동거녀에 대해서 사모님은 그럼 왜 안 보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했냐. 아, 요즘 카페 오픈해서 정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상속 얘기로 말을 돌렸다는 거죠. 허허. 같이 보세요. 제보자 얘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잖아요. 왜냐면 지난 4월부터 동거를 했고 숨지기 직전까지 넉 달 동안 동거를 했으니까 이웃 주민들에게 눈에 띄었겠죠. 그러면 같이 지내는 여성 왜 안 보이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카페를 오픈해서 정신이 없다 이런 말을 계속 둘러댔던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상속, 자기가 거액을 상속받았다는 쪽으로 관심을,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지만 심지어 백성문 변호사님, 이기영이 이런 짓까지 했다면서요. 이기영이라는 인간은 보니까 죄책감이라는 건 아예 없고요. 왜요? 죄책감이 있으면 그 이후에 같은 공간에서 계속 거주를 못합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피해자의 물품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공간에 같이 산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것이고 소름 끼쳐요, 진짜네. 그리고 보통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어허. 두려움도 없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죄책감이 없으면 그 뒤에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할지 계산을 합니다. 어허. 일단 피해자가 살해가 되면 제일 먼저 주변에서 오는 연락들이죠. 아, 그러네요. 주변에서 연락이 오면 연락이 안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신고를 하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 이 동거녀를 살해하고 동거녀 휴대폰을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면 나 뭐 하고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녀 휴대전화를 하나 가지고 있었죠. 네. 그리고 또 본인이 뭔가 여러 가지 범행 같은 데 활용하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휴대전화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니고 어머. 그다음에 누군가에 관련해서 문제가 터졌을 때 본인의 이름이 알려지면 검거가 될 확률이 높겠죠. 어머. 그럴 때 쓰는 게 가명입니다. 아하. 그래서 메신저에 이형택이라는 가명을 최근까지 휴대전화 여러 개를 사용하면서 사용해왔던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물론 경찰의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동들을 보면 이기영이란 저 악마 같은 인간은 평소에도 뭔가 늘 범죄를 꿈꿨던, 계획했던 사람이 아닐까요? 왜? 떳떳하면 자기 이름으로 살잖아요, 세상을. 왜 가명을 쓰고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옛 동거녀를 살해하고 그 동거녀의 휴대전화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동거녀한테 전화 오는 연락에 다 괜찮은 척 문자로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름 끼칩니다. 이 대목은 허주현 변호사님, 이번에 숨진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똑같이 그런 방법 적용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무고한 사람을 살해해놓고 이렇게 그 이후의 행동도 너무도 주도면밀하고 잔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택시기사 살해한 뒤에 이 아빠가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랑 유족들이 계속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연락을 시도를 하고. 그랬겠죠. 네, 그런데 이 애타게 아빠를 찾는 이 가족들에게 본인이 피해자인 척 행세를 하면서 바빠, 지금 배터리 없어서 전화 안 돼. 이런 식으로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어허.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스마트폰에 보통 잠금 패턴이 걸려 있잖아요. 맞아요. 택시기사분 스마트폰에도 잠금 패턴이 걸려 있었는데 이걸 그러네요. 어떻게 풀고 연락을 하고 했을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에 이 잠금 패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려놓은 거를 발견을 어머, 하고 어머.
그거를 적용을 해서 패턴을 푸는 그런 치밀한 모습까지 보였다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심지어 이렇게 패턴을 풀어서 연락만 한 게 아니에요. 이 택시기사 스마트폰에 비대면 대출을 요즘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머.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와, 신용카드도 사용을 하고 네. 이렇게 대출까지도 받았는데 이 돈을 합하면 5,400만 원 정도의 거금이라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피해자를 살해해놓고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을 해왔던 겁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영화 제목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지금 악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고 그 피해자의 카드로 여기저기 긁고 다녀요? 전혜연 평론가님, 근데 그 사용처도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예, 본인이 살해한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무엇을 샀느냐? 600만 원 가량의 커플링을 산 것으로 지금 경찰 분석 결과 드러나고 있다고 하고요. 뭐 고급 술집, 호텔 등에서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아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택시기사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 등을 분석했더니 살인 이후에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각을 벌인 것으로 세상에.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뻔뻔한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해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지금 그 여자친구 신고한 사람입니다. 그 여자친구랑 닷새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리고 고가의 커플링을 해요. 그리고 고급 호텔, 술집, 그 숨진 택시기사의 카드로 펑펑 쓰고 다녀요?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근데 백성원 변호사님, 이런 뻔뻔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떻게 이걸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발적 범죄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직이거든요. 아하. 이게 무직이란 말이죠. 그러면 돈을 벌 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돈 씀씀이는 또 굉장히 큽니다. 그럼 돈이 떨어지면 또 누군가 피해자를 어머 찾고 세상에. 그렇게 피해자를 찾아서 살해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카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또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범죄하고 두 번째 이번에 이 택시기사 범죄를 두 개를 보면 약간 유사한 면이 있죠. 아하.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돈으로 본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경의 그 이름을 신상을 다 공개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얼굴을 보고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어. 뭐 그 전에 또 만났던 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피해를 보진 않았다고 하는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범행 이후의 행각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도 일단 뭐 이 사건이 계획범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거의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아하. 이제 추가적으로 혹여나 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있을 피해자가 있는지 찾는 것도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기영이라는 인간은요, 악마입니다. 인간이란 말 또 붙이기가 너무 아까워요. 악마는요, 지금 2건의 살인을 연쇄적으로 저질렀어요. 추가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건 백성문 변호사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옛 동거녀를 살해한 후에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은 하고 있지만 지금 경찰 인원을 다 총동을 해서 찾고 있어요. 왜 중요하냐? 시신을 찾아야만 이 이경의 범죄를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숨진 택시기사는 시신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찾았잖아요.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옛 동거녀는 살해했다는 지금 이경의 진술만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이 시신 유기된 장소 인근에서 찾아내야만 이 나쁜 악마 같은 이경을 단죄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찰의 수사 성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오늘이 12월 30일. 야, 2022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목 보세요. 결혼 후에 처음 맞는 연말. 일단 오늘 사연 주인공들 만나보기 전에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아마 따끈따끈하실 겁니다. 이게 아유, 뭐. 결혼 후 처음 맞는 연말 기억나세요? 저는 벌써 한 3년 지나서요. 아. 근데 저는 그래도 아직 이제 신혼이시죠? 연말에 결혼을 해가지고 네. 아, 연말에,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바빴던 것만 좀 기억이 나는데 네.
뭐 지금도 하여튼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점수 따졌어요. 점수 따졌습니다 지금. 네. 아 근데 제가 오늘 왜 제 얘기부터 갑자기 물어보시냐면 네. 지금 얼마 전에 열애 소식이 들을 때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어허. 분들, 그리고 결혼식도 한번 뭐 보도가 됐을 때 다 난리가 났던 분들입니다. 아. 그분들은 과연 연말에 무엇을 할까? 그 일상을 공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커플. 네. 아 이거 거의 온 국민을 들었다 놨다 한 커플입니다. 누굴까요? 김연아 씨와 고우림 씨 와, 부부. 네. 대박 사건. 신혼 2달 차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결혼했다는 소식을 알려준 박수홍 김다혜 씨 부부. 와, 여기도 대박. 여기는 신혼 일주일 차입니다. 네. 아, 지금 제일 바쁘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신혼 8개월 차인 박군과 한영 씨 부부 야, 여기도 소개해드리도록 대박입니다. 하겠습니다. 야, 아니 벌써 저 새 커플 얘기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이 스튜디오에 조금 MSG를 넣으면 깨먹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재영 평론가님. 예, 상당히 뭐 깨를 많이 볶는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량으로 깨를 볶는 것 같은 커플이 김연아 씨하고 고우림 씨 부부인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혼한 지 지금 채 100일도 되지 않았거든요. 오. 지난 10월 달에 결혼하고 이제 처음으로 연말을 맞는 거니까 야, 네. 꽤 깨를 볶는 냄새가 주변에 많이 퍼질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고우림 씨한테 조세호 씨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 넷이서 놀다가 네. 결혼하고 빨리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넷이서라는 게 그 고우림 씨가 포레스텔라 멤버인데 아, 4인조거든요. 예, 예. 아. 그래서 넷이서 항상 같이 있다가 결혼했으니까 네. 혼자 빨리 집에 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고우림 씨가 뭐라 그랬냐면 집에 기다리는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끝나는 대로 빨리 튀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네. 했으니까 아하. 이번 연말에도 깨를 엄청나게 볶으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 뭐 김연아 씨는 말할 것도 없고 고우림 씨도 워낙 대중들의 시선 사랑을 한 몸에 받은 터라 연말에는 뭐 이렇게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싶을 텐데 그러진 또 않은가 봐요, 허준 변호사님.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이 비직비직 흘러나오는 행복을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고우림 씨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진짜 알콩달콩 그냥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아하. 한 인터뷰에서 서로를 더 가까이에서 지지하고 또 응원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면서 네. 아 너무 부럽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고 또 영화 보고 집에 있으면 오늘 서로 뭐 했는지 얘기 나누고 이런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근황을 전했는데요. 네. 둘 다 소소한 일상에 만족감을 느끼는 성향이래요. 그래서 여행 갈 때도 뭐 도심에서 화려하게 여행하기보다는 작은 마일길을 걷는 것을 즐기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은근히 자랑도 했는데요. 와, 대박. 그러면서 인생 동반자를 만나서 안정적인 일상을 찾은 느낌인데 혼자 외롭게 지냈던 순간에서 이제는 서로를 서포트해주고 정말 잠깐이라도 기댈 수 있는 일상의 틈이 생긴 기분이다라고 하면서 행복을 그냥 아주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겨왕 김연아 씨도요. 최근 패션 잡지 데이지드 내년 1월호 화보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또 행복한 마음 감추지 않았는데요. 네. 결혼으로 바뀐 삶의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면서 정말 몰랐던 재미를 느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하. 신혼 일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와, 우리 허준 변호사님 지금 그 표정은 부러움이에요? 질투예요? 네, 어쨌든. 자, 우리 허준 변호사님도 이제 참, 아마 이 공개적으로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허준 변호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런 가운데, 사실, 김연아 씨와 고우림 씨 하면은, 진짜 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느 순간 탁 찾아오나 봐요. 근데 두 사람의 오작교가 됐던 무대, 그리고 세상에 김연아 씨 마음을 사로잡은 고우림 씨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weet dreams are reality, so am I to disagree.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저의 목표는 변화오면 사람이 되자. 그것이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바뀐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때 전혜연 평론가님 진짜 우리 시체말로
스파크가 팍팍팍 튀었을까요, 진짜? 제가 보기에 불꽃이 튀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저 무대를 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포레스텔라 고우림 씨와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김연아 씨가 대기실에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너무 예전에 그 프로그램 잘 봤고요. 또 어떤 노래도 잘 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고우림 씨 입장에서는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방송 중에 제가 사심을 드러내면 안 되지만 저와 제 주변인들이 고우림 씨의 열혈 팬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단체 대화방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곧 포기해야겠다. 상대가 누구냐? 여왕님이다. 피겨킹이다 하는 순간 다들 막 축하합니다. 얼른 바뀌었는데 그래서 네. 이제 고우림 씨 요즘 별명이 왕실 배우자라고 해요. 또 있습니다. 3대 도둑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네. 1대 도둑이 연정은 씨, 아하. 한가인 씨랑 결혼한 연정은 씨, 네네네. 2대 도둑이 김태희 씨, 3대 도둑으로 등극한 사람이 고우림 씨인데 이번에 특히나 여왕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생에 나라를 구한 분이다라는 재미있는 농담을 하긴 한다고 하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우림 씨 정말 피겨 여왕님을 아내로 맞은 고우림 씨는 얼마나 행복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피겨 여왕을 며느리로 맞는 시부모님들 마음은 어떨까요? 일단 뭐 짧게 요약하면 너무 좋음, 약간 걱정됨. 사실 이 네. 고우림 씨 아버님인 고경수 목사가 이제 결혼식에서 주례없이 축사를 읽었는데 목사님이세요?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림이 아빠에서 연하 시아버지로 호칭이 바뀌었다. 워낙 유명한 며느리를 맞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들었다.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약간 솔직히 털어놔서 웃음을 안기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 대한 논문을 읽었다. 그러니까 어머. 김연아 신드롬이라는 논문을 읽었다고 하세요. 어머. 아마 며느리의 그 신드롬에 관련된 논문을 시아버지가 읽는 것도 참 희귀한 일일 거다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름조차 부르기 아까운 국민의 딸, 아니 동서양의 모든 경계를 넘어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자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뒤가 재밌습니다. 한편 여왕님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아들 부모로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고우림 씨의 아버님 고경수 목사님이 유머 감각도 있으시네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는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머 감각도 있으신 거 아닌가 생각드는데 참 고운 신랑 신부잖아요. 자, 앞으로 행복한 삶을 꾸려가시는 게 많은 하객들, 오셨던 하객분들에게 또 답례하는 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말 너무 달콤달콤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분들 못지않게 축하 속에서 축복 속에서 결혼한 그 커플들 만나볼게요. 영상으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웅 여러분. 이 소식은 스타웅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힘든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저희 두 사람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희 같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행복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살겠습니다. 다홍이랑 저희 두 사람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찾아오길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랑님이 신부님한테 해봐. 여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정말요? 네, 한 번도. 올해 뭐 박수홍 씨 좋은 일이든 좀 굳은 일이든 간에 어쨌든 박수홍 씨를 올해 2022년도에 빼놓고 지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사로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이 보도 기사로 접했습니다만 허준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 또 동료 연예인들 정말 총출동했는데요. 네. 지난 2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수홍 씨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실 이미 법적인 부부였어요. 아하. 지난해 7월에 신부 김다혜 씨와 혼인 신고는 마친 상황이었는데 네. 코로나19 유행도 있었고 또 박수홍 씨 개인사도 있었기 때문에 예식만 1년 5개월 만에 치르게 된 겁니다. 어머. 결혼식에요. 이 유재석 씨, 강호동 씨, 김국진 씨 정말 쟁쟁한 동료 연예인들 다 참석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더 눈길을 끄는 부분이 보통의 하객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박경림 씨, 김수용 씨 모습이었어요. 어머, 네. 이 두 사람이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네. 식장 입구에서 신랑인 박수홍 씨 옆에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맞이를 했어요. 어머. 김수용 씨는 양복 정장을 저렇게 입었고요. 박경림 씨는 개량 한복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손을 이렇게 모으고 박수홍 씨 옆에 서 있다가 하객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나면 옆에서 또 하객들이랑 같이 악수도 하고 맞절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혼주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사실은 박수홍 씨가 지금 가족들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아. 상황이어서 안타깝게도 이번 결혼식에 가족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 어머. 그래서 이 김국진 씨와 김국진 씨가 박경림 씨와 김수용 씨가 혼주 역할을 자처를 했는데 네. 이걸 본 김국진 씨와 이수영 씨도 같이 혼주 대열에 합류를 해서 박수홍 씨 옆에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었다고 아. 합니다. 또 이날 결혼식에는 주례 없이 진행이 됐는데요. 김국진 씨가 성혼 선언을 했고요. 또 박경림 씨 착각의 늪 대표곡이잖아요. 개사를 해서 사랑의 늪으로 축가도 불러줬다고 합니다. 참 찐 동료애를 결혼식장에서 많이들 보여주셨어요. 뭐 유재석 씨부터 등등등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얘기 듣고 보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박수홍 씨가 올해 참 뭔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뭔가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작년 7월 달에 혼인 신고부터 했던 거였었는데 아. 그때 혼인 신고부터 했던 이유가 이제 김다혜 씨 부인이 생각을 했을 때 박수홍 씨가 당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말려야 됐었고 아. 그래서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단 혼인 신고부터 했다고. 하지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랬죠, 네. 그다음부터 계속 마음고생이 이어졌고 그래서 박수홍 씨가 번듯한 결혼식을 못 해준 것이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네.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과정을 주변 사람들도 다 아니까 네. 요번 달에 23일 날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주변 지인들이 정말 간절하게 축하를 해준 거죠. 아하. 근데 박수홍 씨가 결혼식 올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많은 분들이 축하해준 덕분에 지금 기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수홍 씨가 지금 너무 수척해졌거든요. 그래서 김다혜 씨가 박수홍 씨 지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요?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이고 있다고 합니다. 좋겠다. 맛있는 거 많이 먹겠는데. 자, 허전 변호사님, 사실은 아내가 옆에서 든든히 이 곁을 지켜주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된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아내분의 진심을 확인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박수홍 씨가 아무래도 좀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가 되기 전에 연인이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의 벽이 굉장히 높았을 수 그래요. 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아내한테 네가 뭘 하냐, 네가 나를 내 어머. 부모보다 사랑하냐, 어머. 너도 돈 보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아이고. 이런 정말 모진 말도 했었다고 어머,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요, 이 아내 김다혜 씨가 오빠가 무슨 돈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할 말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진짜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또 얘기를 한 게 정말 오빠가 불쌍해서 못 보겠다. 심지어 박수홍 씨 극단적 선택하려고 시도할 때는 아내분이 정말 밤에 찾고 막 이랬던 일화도 있었다고 아이고.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 옆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주는 걸 보면서 이 김다혜 씨의 진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런 동지 같은 아내 김다혜 씨를 보면서 고마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일이 있다면서요, 전현 평론가님. 예, 사실 우리 유명 연예인이 누구랑 결혼한다 이러면 그 상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짜뉴스라든가 루머가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 보니 이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혜 씨도 말도 안 되는 루머에 휩싸였지만 보는 사람이라든가 소식을 전해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뭐 공황장애도 겪었고 아이고. 심지어 뭐 탈모도 왔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지도 않은 것으로 대해서 심지어 마약을 했다 이런 루머에 시달리기도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더라. 그런데도 내 옆에 있어줬다면서 고마운 마음 또 미안한 마음을 동시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축하는 못해줄 망정 이 손가락으로
구석진방 어두컴컴한 방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상한 글 올리는 사람들 반성하세요. 축하는 못 해줄 망정 그런 짓 제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박. 다음으로 소개할 이 부부도요. 아마 깨가 지금도 왕창 쏟아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바로 지난 4월 달에 결혼한 박군 씨하고 한영 씨 부부인데 아하, 네. 이분들도 깨를 아주 본격적으로 볶고 있는 분들이고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볶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박군 씨가 한영 씨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네. 키 빼고 다 이상형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쁘고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에 의리에 네. 결단력도 있다. 네. 평강공주처럼 지혜로운 아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뭔가 아주 여발한 듯이 본인의 팔불출의 면모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고 얼마 전에 결혼 후 첫 번째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네. 고향인 울산으로 가가지고 네. 부모님 성묘도 했고 와. 또 최근에 크리스마스에는 지금 한영 씨가 이제 게시물을 올렸는데 네. 예쁜 카페를 찾아서 전국을 다닐 기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아마 두 부부가 연말을 카페 투어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저 오른쪽 사진이 결혼 후에 첫 크리스마스네. 아, 진짜 결혼한 그 첫 해 연말에 참 바쁘게 보내는 참 알콩달콩한 부부 같아요. 그런데 백성 변호사님, 네. 한영 씨의 내조가 이렇다 이 정도다 뭐 자랑을 했다는데 대체 어떤 걸 자랑한 거예요? 뭐 아침밥을 해준다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박군 씨가 새벽 4시 정도에 좀 빨리 밥을 먹고 나가야 될 그 일정이 있어서 일정이 그랬나 있었나 보죠. 봐요, 네. 4시 20분에도 밥을 그냥 대충 주는 게 아니라 국에다가 반찬까지 아침상을 다 차려준다는 겁니다. 어머, 저 사진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저게 새벽 4시 20분에 차려준 밥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저걸 먹고 든든해서 점심 저녁도 안 먹었다. 이건 좀 멘트가 좀 약간 닭살이 진짜. 살짝네. 네. 그래서 한영 씨의 저런 내조 때문에 박군 씨가 몸 좋으시잖아요. 아하, 네. 요즘 배가 나왔다고 행복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질투심에 신혼이니까 저거 새벽 4시에 밥 차려주지 얼마 못 간다? 뭐 하시는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아마 계속해서 일정이 있으면 또 아침에 새벽밥 차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뜨끈뜨끈한 아내표 정성스러운 밥을 먹어서 그럴까요? 최근엔 박군 씨가 이런 노래까지 발표했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된장국에 아침밥상 그리워라 보고파라 어머니의 목소리 밥 한 그릇 뚝딱 말아 든든하게 먹으라시고 호러무 이 웃음이 그리워 호러무 이 손맛이 그리워 호러무 이 밥상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아침밥상이란 노래를 또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아니 사랑스러운 아내분한테 받은 게 있으면 박군 씨도 뭔가 답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군 씨가 진짜 엄청난 인생 최대 플렉스를 아내 한영 씨한테 했어요. 이미 다 뭔데요? 했습니다. 어허. 결혼 예물에 최대 지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고 싶은 거 사 하면서 1,000만 원을 쾌척을 했다고 어머. 합니다. 그런데 박군 씨 말에 따르면 네. 예물이라는 게 원래 받은 만큼 주는 거여서 이 아내 한영 씨가 먼저 좋은 걸 또 해줬대요. 아하. 그래서 자기도 해줬는데 자기는 더 해줄 수도 있었는데 아내가 자기보다 돈을 잘 벌어서 똑같이 줬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내 한영 씨도 자기 예물 이런 거 받았다 이렇게 금고에 넣어놔야겠다 이렇게 자랑도 했다고 하고요. 박군 씨도 정말 좋은 예물 받았다고 인터넷에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 액수보다는 인생 최대의 지출을 아내한테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참 달달하고 블링블링합니다. 그런데 이 달달한 신혼부부에게도 한영 씨, 박군 씨 이 부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었다는데 대체 대관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혼자 살 때랑은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군인의 모습이 약간 다른 거야 남편이. 그래서 저는 약간
칼각이고 약간 각도 맞춰야 되고 옷을 벗으면 번데기죠. 허물을 벗어서 그 자리에. 예. 그리고 물건을 쓰면 그 자리에. 희한하게 그 자리에 놔요. 제 자리가 아니라 쓴 자리에. 그래서 얘기를 하죠. 요걸 좀 제자리에 갖다 놔줘. 점점 톤이 좀 높아지려는 순간인데 아직은 신혼인지라 와 뭐라고는 못하겠고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나도 스트레스. 이걸 말을 해야 되는 나도 스트레스고 아마도 그런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남편도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아니 저거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동물의 영역 보시하는 것처럼 물건을 쓴 자리에 놔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백상우 변호사님. 저도 똑같이 혼나요, 이렇게. 뭐 남자들의 특징이 이렇게 허물 벗듯이 옷을 벗고 그 자리에 놓고 그냥 나가고. 예. 그럼 아내분이 아니다. 이 동선을 걸어갔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몇 번 경고를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어떻게 잘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지속되면 한번 큰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한영 씨하고 박군 씨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하는데요. 박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앞으로도 싸우면 안 될 것 같다. 그 이유가 아내의 팔다리가 길고 속도도 빨라서 싸워봐야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박군 씨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한영 씨가 앞으로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아직 자꾸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봐도 이 부부 같은 경우는 큰 소리 절대 안 날 것 같네요. 야, 정말 새 커플 올해는 아마 새 커플 새 부부 모두 영원히 잊지 못할 연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 며칠 안 남은 연말이지만 좋은 추억 쌓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김태희, 또 뭐 신혼 얘기 하려고 하실 건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명인 부부인데 B 씨와 김태희 씨 하면 그런데 이 집에 15번이나 찾아간 사람이 있다는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어느 40대 여성이 B 씨하고 김태희 씨 같이 사는 집에 15번이나 찾아갔다는 건데. 되게 친한가 봐요. 근데 놀랍게도 일면식도 없는 생판 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10월 사이에 이 40대 여성이 14차례에 걸쳐서 B 씨, 김태희 씨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서 경범죄 통고도 3차례나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범죄 통고를 받았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 2월 달에 또 갔답니다. 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신고가 들어가서 이번에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야, 작년에 14번, 올해 한 번, 총 15번을 찾아가서 쿵쿵쿵, 띵동띵동, 쿵쿵쿵, 띵동띵동 했다는 거 아니에요? 허지원 변호사님, 모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찾아가요, 저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전형적인 스토킹 가해자의 행위죠. 이런 행위가 스토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경찰이 해당 여성을 불송치 결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처벌 근거 규정이 스토킹 처벌법인데 이게 2021년 10월에 지금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이 한 17번 정도 이 경찰 신고를 당하긴 했는데 14번 정도의 행위가 2021년 10월,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었던 행위고 그 이후에 3번 정도 행위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3번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성이나 반복성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찰이 다소간 법을 좀 보수적으로 적용을 해서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럼 누가 봐도 지금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백성문 변호사님, B 씨와 김태희 씨는 그럼 여전히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검찰에서 생각을 좀 바꿨어요.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에 생겼으니까 그 전에 발생했던 것들은 이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를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은 못하지만 17번 왔다는 건 충분히 가능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112 신고만 17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벌을 못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스토킹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횟수를 세는 거는 충분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속성이 있다는 부분을 판단할 때. 그래서 결국 이 여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토킹 혐의를 받는 여성이요. 검찰 수사를 해봤더니 지난 4월에는 전현 평론가님 여기에도 뭐 찾아가서 지금
B 씨를 찾아갔다 하는데 그 장소가 또 어디였어요? 예, 보통 연예인들이 이제 방송 출연하기 전에 미용실에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여성이 그 미용실을 알아내서 B 씨와 김태희 씨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갔다는 어머.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 아마 검찰에서 와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을 심각하네요, 진짜. 건데요. 예전에 모 연예인인데 남성 연예인 집에 여성이 집에까지 들어가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서 큰일 났던 어머, 사건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는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니라 정말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것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이 이 사안을 또 위중하게 본 게 당시 B 씨와 김태희 씨 부부 집에는 두 부부, 물론 부부만 있어도 지금 위협을 느끼지만 부부의 아이들도 있는 집에 띵동띵동 쿵쿵쿵 했으니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어요. 검찰이 그래서 이번엔 강력하게 지금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밤중에 도로 위에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대체 누굴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올해 마지막 금요일이죠. 날씨가 너무 춥지만 이 소식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실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미담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허.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위에 보면 차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데 두 명의 남성이 보입니다. 네. 한 남성이 환경미화원분을 도와서 바닥에서 열심히 쓰레기 줍는데요. 아이고,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겨울이니까 정말 손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맨손으로 허리 숙여서 열심히 쓰레기 줍고 있습니다. 이 트럭이 싣고 가던 쓰레기 포도가 도로 위에 쏟아진 아이고. 것을 보자마자 네. 바로 달려가서 도움을 준 이 남성. 누군지 언뜻 보면 아실 수도 있을 것 모르겠는데요?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로 홍석천 씨입니다. 어머! 이번 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홍석주 씨의 알려지지 않았던 미담이 공개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허준 변호사님은 옆모습 지금 영상이 주로 옆모습만 나왔잖아요. 옆모습 보고 아셨어요, 진짜? 저는 잘 몰랐어요. 어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냐면 네. 바로 저 상황에 조수석에서 타고 있던 홍석천 씨 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인이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석천 씨 인성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서 이걸 알린 건데요. 그때 당시에 홍석천 씨가 운전석에 조수석에 홍석천 씨가 있었답니다. 잠시 차 세우고 깜빡이 켜라고 말한 뒤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운전석에 앉은 지인이 봤던 거예요.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내렸군요, 홍석천 씨가. 맞습니다. 그래서 SNS에 근데 올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또 이걸 또 알리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너무 감동을 받은 이 지인이 사람이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보는 내내 형님의 따뜻함에 자기는 감동을 했고 또 네. 운전석에 있으니까 같이 내려서 돕지를 못한 게 굉장히 부끄러웠다라고 하면서 홍석천 씨 칭찬하는 글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근데요, 뉴스파이터 애청하시고 팬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꼭 일부 몇 분들은 헤헤 저거 일부러 저거 올리려고 저거 딱 작전하고 찍었네.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부러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일부러 찍었다 하더라도 저기가 쉽습니까? 추운 날 날씨에. 그리고 저분을 환경미화원 도와드리는 그 마음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좀 제발 그럼 삐딱한 시선으로 좀 보지 말아 주시길 바라면서, 자,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홍석천 씨의 선행이 이게 다가 아니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글을 올린 분이 아마 홍석천 씨가 어떤 분이신지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아서 여러 가지 선행이 또 알려지게 되었는데 홍석천 씨가 예전에 길을 가다가 수레를 끊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들 보면 가서 수레도 같이 끌어줬다고 하고요. 세상에. 우리 예전에 보면은 꽃을 파는 분들 또 계시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또 다가가서 아 이거 얼마에 하고 몇 송이를 사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홍석천 씨의 선행이 이렇게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정말 연말에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이네요.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어떤 제작진입니까? 홍석천 씨와 전화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 상황 등등등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보고 그리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공덕역 그쪽 나갈 때 환경미화 차가 한 대가 있었는데 약간 흔들리다가 보따리가 한 3-4개가 떨어졌죠. 뒷차들이 이제 가다가 이제 앞에 있는 환경미화원 차가 짐들이 이제 쏟아지니까 사실은 좀 위험했었어요. 거기가 되게 큰 대로여가지고 거기가 아마 8차선 대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인한테 차 세우고 비상 깜빡이 켜고 뒤에 있는 차들 좀 막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거 치우고 이제 이분이 이제 옆으로 갈 때 이제 저는 이제 나온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고 나기 쉽거든요. 춥긴 추웠고 뭐 워낙 급하고 그리고 일단 그 환경미화원 분이 좀 젊으신 분이었어요. 좀 당황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유 이거 빨리 같이 치워야 되겠다. 솔직히요, 진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 때 못 내려요. 하지만 평균 저는 에이 누군가 도와드리겠지. 저는 그랬을 거예요 진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제 홍석천 씨의 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영상에서 진정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의 분위기가 뭔가 연출 같지는 않고 그리고 평소에 저런 식의 이벤트 영상을 자주 올리는 사람이었으면 아 이번에도 또 무슨 이벤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홍석천 씨가 저런 홍보 영상 올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저런 식으로 홍보를 할 리가 없으니까 네. 저거는 진정성이 담긴 영상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인터넷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동을 받으면서 그래요? 선한 영향력은 멀리 퍼져야 좋다고 봐. 맞아요. 뭐 이런 얘기라던가 세상 따뜻한 영상이다. 맞아요. 홍석천 씨 참 좋은 분이다. 네.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꾼들의 이런 따뜻한 반응에 대해서 홍석천 씨는 어떻게 또 느끼셨는지 여쭤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찍은 줄도 몰랐어요. 그 나중에 이걸 왜 찍었어? 그랬더니 막 낄낄대고 웃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 막 화제되고 이런 게 약간 민망합니다. 약간. 어쨌든 보신 분들이 연말이기도 하고 다들 마음도 어디 한 구석 좀 비어있고 힘들고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냥 조금 따뜻한 뉴스다. 그래서 다들 조금 반응이 센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하는데 민망합니다. 예. 그래서 더 칭찬 받으시는 것 같아요. 홍석천 씨가 왜 겸손하잖아요. 내가 한 일 별거 아니에요. 민망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이 연말을 새 밑을 훈훈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분도 꼭 어디 가시든 다치지 않고 일하시기를 또 뉴스파이터가 멀리서나마 기원해 볼게요. 자, 연말 분위기니까 요거 하나 어떨까 싶어요. 이런 사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사진전도 있다고 합니다. 허준 변호사님. 네, 지금 연말이잖아요. 이 지구 위에는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들도 같이 연말나기를 하고 있을 맞아요. 텐데 이 야생 동물들의 정말 웃기고 귀엽고 재미있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전, 웃긴 야생 동물 사진전 수상작이 발표돼서 네.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어떤 작품들 선정됐는지 같이 만나보시죠. 오, 흥미진진한데요. 네. 네, 연어가 곰의 뺨을 찰싹 때리는 듯한 저 사진입니다. 제목이 더 웃깁니다. 반격이라고 하고요. 또 오리가 거북이 등을 밟고 어머. 지나가는 이 사진의 제목은 야. 실례합니다, 죄송해요 라고 합니다. 네. 또 원숭이 2마리가 마치 병원 놀이를 하는 듯한 모습과 또 미어캣의 목조르기 사진 재치가 돋보이는데요. 나무에서 미끄러지고 마는 어린 사자 모습입니다. 어머. 이게 올해 출품된 작품 중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그래요? 작품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로 순간 포착 잘했는데 이거 말고도 수상작들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나무에서 이렇게 미끄러지고 많은 이 어린 사자의 그 모습이 이 전체 우승작인데요. 네. 저거 말고도 재밌는 사진들 많습니다. 공중부분 우승작. 네. 하마가 입을 벌리고 있고, 저건 재밌다기보다 약간 섬찟하기도 한데요. 네. 네, 그리고 또 바다동물 부분 우승작도 어머. 와. 굉장히 좀 재밌는 사진이 찍힌 것 같은데요. 네. 이 영국 사진작가 폴 조인슨 힉스와 톰 설람이 2015년부터 이런 사진전을 어머, 개최를 이거 해왔는데요. 저희가 아까 공중 부분 우승작, 네. 바다동물 부분 우승작 이런 거 보여드렸는데 네. 일단 육상동물, 조류동물, 바다동물, 인기상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야생동물의 이색적인 모습을 담은 이런 사진들을 수상작으로 선정을 하는 건데요. 네. 올해는
지금 저희가 몇 장 못 봤습니다. 무려 5,000개가 넘는 사진들이 5,000개의 작품이 출품됐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야, 이거 신기하게 보여요. 물론 시각의 차이겠지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웃긴 장면 그런 걸 포착하려는 의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하지건 평론가님. 네, 뭐 한번 웃고 말자 그런 차원은 아니고 네. 이 웃긴 야생동물 사진전이 올해로 8번째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러한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생동물 보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넓히자는 취지로 이런 행사를 계속하는 것이고 네. 이 행사에서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일부는 야생동물 보호재단에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정말 좋은 뜻이 있었군요. 우리 야생동물 올 한 해도 고생 많았어요. 내년에도 기대해 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